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TTV와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이 함께합니다.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 박재민 팀장께서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하고요.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팀장과 함께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음식료 업종의 강세 이후 자산운용사에 소속된 펀드 매니저의 1인당 운용 펀드 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짚어봅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1970선까지 떨어지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틀째 소폭 상승세를 이어나가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 0.19% 하락하면서 19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어제 소폭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역시 161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88% 하락하면서 527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던 기관이 돌아섰는데요. 매도로 현재도 205억 원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전일에는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 오늘도 276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스페인 구제금리에 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전일에는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추석과 월말 있을 레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2원 20전 하락하면서 1118원 30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0.15% 약보합세 보이면서 132만 5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3인방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역시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LG화학은 1% 이상 상승한 모습 눈에 띕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0.39%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이상 빠지면서 23,0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1% 이상 빠지면서 2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상승세를 달리던 파라다이스 역시 2.69%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1% 이상 상승했고요. CJ 홈쇼핑도 0.30%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CJ ENM 2% 이상 빠진 모습입니다. SBS가 CJ ENM을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인 짝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요.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은 4% 이상 빠지면서 5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와 젠백지 역시 1% 이상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단기 급등해온 SNS 관련주들이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이루온이 14.97% 하한가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역시 하한가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비아도 14.89% 떨어지면서 6,6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언 역시 12%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래산업이 14.99% 하한가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솔고바이오도 6% 이상 빠지면서 1,7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잘만테크와 써니전자, 린넥트도 모두 다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전일 5.16 유신과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관련 테마주들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아가방 컴퍼니가 1% 이상 빠지면서 12,55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대신 신소재와 서한은 3% 이상 빠진 모습, 이외에도 모두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7일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4.96% 빠지면서 86,3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제닉이 실적 기대감에 6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5.36% 상승하면서 68,8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하이마트가 롯데쇼핑과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39% 상승하면서 72,7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부품을 위탁 생산하는 중국 팍스콘의 산시성 타이유안 공장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서 공장이 잠정 폐쇄됐던데요. 자, 과연 애플과 삼성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요? 일단 애플한테는 부품사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새롭게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700불 때 안착했다가 바로 700불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어저께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애플의 부품 회사가 팍스콘이 폭동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임금이나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본하고 중국 간의 국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사실 뒷짐지고 보고 있죠. 누구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좀 압박하기 위한 건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부품회사 팍스콘이 오랫동안 그 부품 생산을 못해서 조달이 안 된다면 일단 애플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특허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저께 선반영이 일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주가에는 삼성전자 주가에는 단기적인 호재일 확률이 높고 장기적인 호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후에 애플이 중국 내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어려워진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아이폰이 중국에서 한 19%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짝퉁 아이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이폰 입장에서 이제 부품에서 팍스콘이 폐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내에서 판매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품에서 팍스콘 어떤 폐쇄 문제가 가셔야되면서 중국에서의 어떤 영업권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 쪽으로서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는 제약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페인 총리가 이번 주 후반에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과연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게 좀 문제죠. 지금 유로존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스페인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거를 자꾸 유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유로존 내에서 프랑스는 스페인 구제금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독일은 지난번 1,000억 유로 받은 거면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스페인이 처음부터 ECB가 국채 매입을 무제한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출했을 때 스페인은 그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서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가 혹시라도 스페인 국채금리 10년물이 6%를 넘어서 7%대로 다시 안착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이게 이제 ECB 국채 매입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 스페인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도 지금 ECB의 역할 강화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 대한 국채 매입을 압박을 줘서 스페인이 구제금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은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은행 동맹에도 찬성을 해서 영실공이 ECB가 통화정책에 완벽한 힘을 갖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이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7일 날 경제개안 공개하는 시점에서 스페인에서 아무 결과를 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아마 주가의 악영향이 좀 있을 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독일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미국도 금요일부터 많이 터진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스페인이 아마도 이번에 경제개혁안 공개에서 구제금융 신청을 안 할 거라는 예측이 좀 그쪽으로 많이 흐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스크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이 횡보해서 버티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충격을 줘서 주가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충격을 줘서 주가를 약간 하락시키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스페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아무래도 이번에 구제금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제금융 신청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실망 매물이 상당히 좀 출현할 거를 염두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근심이 되는 것은 어저께 독일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미국이 금요일날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 터진 게 혹시라도 시장에 악영향을 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의 시장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종가 고가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 종목도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27일 이후의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정의 추석이죠.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국내장은 대응을 못하는 날이 3일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루가 있죠. 그렇지만 보통 연휴를 다 쉬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악조건인 상황이다.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매매를 하시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종가 고가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오늘 거래 별로 없고요. 외국인이 142억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122억. 어제부터 연기금이 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부터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150억 정도 사는 모습입니다. 투신의 매물을 외국인보다 기금이 받아내는 모습으로 좀 변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좀 시장을 계속 관망하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도 외국인이 어쨌든 현물 매수로 전환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팔던 거를 다 걷어들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은 사던 거를 팔았다. 결국 시장이 2000선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개인들은 계속 샀다가 팔고 결국 못 버티고 나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업종별로는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일단은 오늘 정유화학 업종이 상당히 좀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나서고 있고요. 전기가스업 이쪽은 방어주죠. 이쪽은 기관이 150억 정도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의 특징적인 건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어제 기관이 200억 정도 많이 팔았었는데요. 오늘도 200억 벌써 오전부터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또 단기적으로 상투에 일단 왔기 때문에 좀 물량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SNS나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많이 올렸던 업종들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개인은 282억 반대로 좀 많이 사는 모습, 기관과 역시 코스닥에선 반대로 매매하는 행태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만스까지는 사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 어제도 현물 매집하는 게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쇼를 보여줄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신뢰를 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현물 매수세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현물 매집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단기 트레이딩에도 수익이 안 나고 답답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도 종가에 다 털렸죠. 뭐 먹은 것도 없었는데 종가에 왜 털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기간은 매도보단 이제 매수로 좀 나서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투신 펀드권의 환매 물량이 좀 해소화가 됐다 보니까 연기금이나 보험 쪽에서 좀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투신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월말 윈도 드레싱, 분기말 윈도 드레싱 좀 이번 주 후반에 들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 오늘 장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네, 역시 장이 만만치 않고요. 수익을 내기가 대형주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뭐 코스닥은 사실 수익을 기간이 붙었을 때 따라 붙었다가 또 같이 나올 때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고요. 어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선물지수가 어제 262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265점 사고요. 결국엔 무너졌다가 어제 종가에 다 올려놓고 아래 위 변동성은 오랜만에 터지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뭐 심리는 상당히 좀 개인들이 샀다가 결국엔 또 팔고 나가는 그런 웃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금요일 동시만기 미국장 어제 그 거래량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일목균형상 하락 시그널이다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 일단 분석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수급이 변해야 되는데 수급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팔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조금 팔고 있는데 164억 파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수급이 변해야 되고요. 하락이 오려면은 기본적으로 2000선에서 등락 과정 추가 상승을 위한 분명히 가정이지 단순히 다우지수가 상당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지난주 미국발 QE3 나온 그 S&P 500 지수를 쳤었을 때 7일 거래일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엔 차익 실현도 고점에서 계속 하면서도 더 추세를 올릴 거고요. 그때 신규 매수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 포지션들 절대 나가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합니다. 독일 지수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지금 스페인이나 뭐 또 이탈리아가 다시 불거져 나오는 어떤 정책 이슈가 있지만 그런 정책 이슈로 비해서 스페인 국채금리나 그리고 유로화가 또 많이 떨어지거나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가만 떨어졌습니다. 사실 유가 WTI가 100불에서 91불 정도로 어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정유주 같은 게 하학주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얼마 전에 들었었는데 단기 숏 포지션이나 그리고 밑에서 산 투기 세력 70불대 이런 세력들이 좀 단기 차익률을 내뱉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0달러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정체 중이고요. 다우의 30개 종목도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에 30% 정도가 유가랑 관계가 있습니다. 뭐 엑슨모빌 이런 부동의 정유기업, 세브론 그리고 텍사코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유가랑 관련된 기업들인데 지금 차익 실현물 좀 나오고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주 주간 원유 재고가 미국에서 내일 나옵니다. 내일 11시 반에 발표가 있는데 이 원유 재고가 계속 증가했다고 하면서 유가를 자꾸 떨어뜨리는 그런 단기의 어떤 이익 그런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보시죠. 원유 재고가 어떻게 변할지 주의 깊게 정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드라기 총재 발언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코멘트 할 건데 어쨌든 최근 7월달 이후에 드라기가 나와서 나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계속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드라기가 또 말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구간이고요. 철저하게 이 말씀들을 드리는 거는 유동성 장세는 시작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답답하시겠지만 결국 단타로 먹는 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과 기관이 못 따라잡는 장입니다. 외국인처럼 좀 끈덕지게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이 일단 1, 2주 뻐긴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지 마시고요. 중국에서 도화선 끊는 걸 기다리고 그 도화선이 시작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중추절이 끝나고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드릴게 일주일에 5% 수익이 나고요. 한 달에 10% 수익이 나면요. 정말 모두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종목들 코스닥에서 최근에 발생했지만 코스닥은 그만큼 리스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서 투자의 결과는 결국 자기가 기속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주들 싼 것들 많고 그 유동성 랠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많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속 이 코너를 보신 분들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라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팔지 않고요. 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단기 차익물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결국엔 외국인이 다른 세력들이 못 사게 하는, 결국에는 미국발 QE3 나왔을 때도 급등했을 때 그 전에 못 따라잡은 개인이나 기관이 다시 그 점에서 잡아서 이렇게 행보를 1주, 2주 끌고 가면 대형주에서 수익이 안 나고 또 위에서 2, 3% 많게는 3에서 5% 물리게 되면 다시 결국에 잃게 됩니다. 결국 손절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주식시장 종합주가 지수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2천선입니다. 아직도. 이 차익 매물들이 엄청 나오는데요. 계속 2천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겁을 먹지 마시고요. 대형주를 사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게 제가 오늘 마치면서 말씀을 드릴 게 그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박재민 PB팀장이 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이 대형주의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를, 정여훈 팀장은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최희용 대리가 지수 추가 조정 가능성을 부각했고요. 정재훈 실장은 업종별 순환매를 대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5인의 관심 업종입니다. 박성일 연구원이 정유주, 박소영 대리는 유통주, 정여훈 팀장은 서비스 업종, 최희용 대리는 모바일 게임 업종, 정재훈 실장은 화학 업종을 이야기했군요. 네, 오늘은 이 가운데 동부증권 박소영 대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독일 기업 경기 지수가 전망치보다 부진하고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좀 불안으로 소폭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리랑 어제 코스피 또한 이제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로 밑꼬리를 좀 달면서 2천선을 지켜냈지만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경제 개혁안 발표를 통해서 구제금융 방향성을 좀 짚어가 스페인과 그리스의 문제가 좀 단기 불확실성을 좀 자극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로 좀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까지 좀 예상이 되면서 방향성 3색 구간으로 좀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발표로 인해서 급등을 하면서 생겼던 좀 갭을 메꾸기 위해 변동성 확대 구간이 좀 오더라도 1950에서 1960선 정도에는 중요 지지선 역할을 하며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줄 것으로 보이니 매매의 전략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최근 좀 갭 상승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수 비난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위주 개별 종목 상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및 소형주 이제 신용장과 좀 공매도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 중소형주 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개별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지금 이제 단행하고 있으며 지수 관련주를 매수하고 있는 만큼 또 이번 주에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으로 개별 종목의 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구간 좀 차익 실현으로 기회를 활용하시고요. 지수 관련주의 좀 비중을 천천히 확대하실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황은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로 이제 기관이 사자 오히려 좀 전환을 하고 납보고 좀 다소 줄여서 2천선 회복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좀 매도 우위이며 이제 비차익거래는 매수 우위로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세하고 특히 의료 정리가 비금속 광물 좀 1% 이상대 좀 납보고 기록하고 있고요. 정유가스와 화학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하락의 분위기로 조금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유통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죠. 네, 이번 주 우리 이제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서 이제 유통 관련주와 또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8일간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 연휴 좀 특수로 인해서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지금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 관련주들이 좀 수혜주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요. 중국의 유동성 지표 등을 좀 고려하실 때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반등 시장이 지금 도래하고 있으며 여기도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성 접근이 같이 이제 붙여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오중전회가 지금 추석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책 모멘텀도 같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이제 중국이 소비주도 경제로 이제 전환하는 초입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인 자동차, 항공, 화학 업종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1일부터 8일간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좀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추석
관련해서 같은 유통주와 함께 이제 수혜가 가능한 국내 시장 점유율 45% 정도 육박한 롯데쇼핑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금 명동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 8월부터 처음으로 외국인 고객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의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도 지금 2천억 원 이상 육박할 수 있을 거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 고객들의 방문을 위해서 이제 광고 전단이라든지 뭐 중국인들만을 좀 위한 특별한 세일, 뭐 사은 행사 뭐 이런 등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지금 별도 관리를 하고 고객 늘리기에 좀 열심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명동을 찾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펜딘 2호점 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 점포로 오픈을 하면서 중국 현지인들이 지금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인지도도 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롯데쇼핑 성장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방문으로 인한 수혜 관련주로 롯데쇼핑 말씀드리고요. 3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 37만 원, 손절가 31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롯데쇼핑에 대해서 박소영 대리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보람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 듣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식료주가 원화 강세와 곡물 가격 안정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부터 빙그레와 메일 유업을 시작으로 9월 들어 오뚜기 크라운 제거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주부터는 대형주인 오리온, CJ제일제당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 시장에서 펀드 난립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매니저 한 명이 운용하는 펀드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4일 박창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운용펀드가 10개 이상인 7개 운용사는 수익률이 7.07%로 전체 평균인 7.21%를 밑돌았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3년 안에 스마트폰 시장 3위를 차지하고 글로벌 매출을 지난해보다 2배 넘는 700억 달러로 늘린다는 공격적인 경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다면 화웨이는 2015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5%대로 삼성전자와 애플을 바짝 추격하는 행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스피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돋보이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었는데요. 이렇게 음식료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와 함께 관련 종목 투자는 지금 시점 어떠한지 조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적어서 그 경기 침체기에도 실적이 괜찮은 그 음식료 업종에 그 주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가 크게 확대될 그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수록 안정형 필수 소비재를 많이 찾는 면에서 최근 음식료 업종의 그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 이유에는 그 8월 달에 그 음식료 업종들의 그 가격이 많이 오른 면도 있습니다. 그 정부의 어떤 가격 통제 의지가 약해지고 또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차기 정권에서도 그 가격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음식료 업종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그 K-팝이나 이런 그 한류 콘텐츠 보급이 많이 완료되면서 한국 음식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온의 초코파이처럼 그 어떤 글로벌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늘고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그 가장 또 글로벌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곡식 작황이 그렇게 예전에 아주 안 좋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밀 가격들이 크게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세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것이 멈추면서 그런 면이 좋았고, 또 미국에서 QE3를 하게 되면서 워낙 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세가 되면 아무래도 밀이나 이런 옥수수 같은 것을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음식료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우호적인 방향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그 음식료 업종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당히 5년 동안 그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QE3를 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QE3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그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풀린 유동성들이 이제 원자재 시장으로 가고 또 곡물 시장으로 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원화 약세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5년 정도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 변화 조짐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그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차기 정권이라고 해서 그 가격을 그 자유롭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6월 정도에 그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는 그 12월쯤에 그 원가 그 곡물 가공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원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3, 4개월 뒤에 그 곡물 가격 업체하고 식품 가공 업체들의 원가 압력이 오면서 가격을 인상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가격을 그 가격 전가력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기는 그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이런 경기 방어주적인 그 주식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나라 주식이 그 유로 문제나 미국 문제들이 이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요즘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챙기고 나와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 한 명이 운용하는 펀드 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 명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펀드 수가 많을수록 관리 소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예, 그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펀드 매니저 1인당 차지하는 그 펀드 수가 10개인 것에 비해서 그 펀드 매니저가 한두 개의 펀드에 그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인당 그 운용 펀드 수가 한두 개인 자산 운용사의 11곳의 그 1년 평균 수익률은 8.46%, 그리고 1인당 펀드 매니저당 그 10개가 넘는 그 자산 운용사는 그보다는 좀 못한, 이런 그 평균보다 못한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상위를 기록한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소수의 펀드를 운영하는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나 3개월 평균 수익률이 4%, 6% 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결국적으로 그리고 그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소수의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어떤 자산 운용사의 투자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그 운용사의 그 1인당 펀드 수는 한 6.85개 수라고 하는데요. 그 최고로 많은 곳은 그 펀드 매니저 한 명당 55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펀드 매니저들이 그 맨투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그 많은 펀드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큰 펀드가 아니고 약간 소액으로 돼 있는 펀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소액으로 된 펀드가 많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곳저곳 신경을 쓰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진다. 그래서 올해도 한 100여 개의 그 소규모 펀드를 청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계 현실을 보게 된다면은 그 증권사나 은행 같은 곳에서는 그 펀드의 해지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고객들을 해지하고 이제 나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소규모 펀드도 잘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어떤 이런 통합적인 모습들을 보여서 그 펀드 매니저에게 적정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3년 안에 삼성전자와 애플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하지만 국내 기업의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분석이 더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 중국 화웨이는 글로벌 그 통신 장비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통신 기지국이나 그 네트워크용 장비들을 만드는데요. 스웨덴의 에릭슨에 이어서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상당히 큰데요. 그런 중국 화웨이가 이제 스마트폰 제조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까지 그 글로벌 매출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려서 700억 달러 수준까지도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그래서 그 화웨이가 기존의 주력 그 사업이던 통신 장비 외에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하고 IT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3년 이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에 오르겠다 이렇게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그 중국 업체들은 이제 이런 한계를 띠게 되는 이유가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상당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반도체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단순히 그 부품을 갖고 와서 조립하는 형태로 머물게 된다면은 글로벌 메이커로서 성공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조립을 통해서는 결국 약간 시대에 뒤처진 부품들을 가지고서 그 1위 기업들을 따라가는 형태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예로 이제 그 아웃소싱이 별로 안 좋은 예로서 이제 어제는 그 애플 팍스콘 중국의 팍스콘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 생산이 좀 중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이제 자신들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제조를 하지 않고 이런 제조들은 모두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중국의 어떤 제조 현장에 대한 그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영업이익률 훼손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들이 이제 그 어떤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형태들의 아웃소싱하는 그런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는 오늘은 어떤가요? 예, 지금 최근 중국 증시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소폭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200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 또한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간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9% 하락한 2029.3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역사적 저점인 2000선에서의 지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2000선의 계속적인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선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만약 2000선이 무너질 경우 투매 물량 또한 출현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2000선의 지지 라인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4분기에 GDP가 8.2%를 달성하고 올해 GDP는 8%의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중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위험이 처해지진 않을 거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메릴린치에서는 중국의 경제 경착륙 위험성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2012년도 GDP 7.7% 성장, 2013년도에는 7.6%의 성장을 전망하면서 경착륙의 위험은 없다는 언급을 해놨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국에서의 이러한 경제의 추가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의 유입 또한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최근 고용시장 또한 큰 폭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9월 춘절 이후 9월 이제 국경일과 휴장일 이후에 이제 중국의 정치적인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에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000선의 지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전장 정리, 오후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기간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큰 폭의 매수는 아니어도 매수 기조를 보여주었던 외인, 이번 주에는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매도 역시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어서 지수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Q3 발표 전 한 달 전부터 미리 매수를 시작했음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의 기간 조정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Q1과 Q2 때에도 경기가 좋지 않았기에 사실 시장은 오를 때마다 펀드 환매와 개인들의 손절이 반복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역시도 일정 기간 조정 후에는 분명히 돈을 풀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또 키워드로 짚어봐야 될 텐데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언제까지나 이제 시장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동안에 대형주가 쉬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뭐 3분기 이후로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돈이 유난히 좀 쏠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잘 올랐던 종목들 오늘 좀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포뱅크, YG엔터, 한국콜마, 코스맥스, 나우콤, 블루콤 등입니다. 좋은 회사임은 분명하나 언제까지고 오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중소형주 펀드 3분기 결산일에 맞춰가지고 더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명절 관련주들의 하락입니다. 보통의 경우 호재 뉴스가 나온 날 차트에 꼭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동안의 차익 실현을 하실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좀 재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랜만에 화학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 화학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을 보게 되면 1%에서 한 2%대로 보통의 경우라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경우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돋보이는 수익률입니다. 하반기 업황 반전 기대감과 지금 정도가 업황의 바닥이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지표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는 분위기 역시 화학주의 바닥 탈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10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슬슬 물량을 좀 모아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대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바로 주가가 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달라 보이겠습니다. 선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분명히 외인의 매수가 들어올 시점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Q3에 대한 정보를 알고 매매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형 호재로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이번 역시도 뉴스에 치고 나온 전략처럼 미리 오를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현이 좀 맞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국가들은 돈을 좀 찍어내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일정 기간 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돈을 찍어낸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분명하게 이제 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연말 랠리, 산타 랠리라는 말이 나온 만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좀 장이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이 끝나가고요. 10월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다린 기간이 언제까지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도 대형주에 이제 아마 매수가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섹터별로 좀 실적이 보일 수 있는 섹터에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키워드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예, 대형 호재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좀 개인들의 매물이 워낙 많아서 못 갔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 전문 제약 기업으로서 바이오메터, 기능성 복합 신약, C형 간염 백신 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C형 간염 치료제인데요. C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예상 금액이 300억 이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LG생명과학이 국내 최대 계약금 규모가 250억 원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지금 이 C형 간염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신약을 앞두고서 개인 투자자들 많이 좀 매집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막상 근데 C형 간염 치료제 개발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그 뉴스를 계기로 이
차트가 좀 꺾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실험 결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점유율을 감안한다면은 향후에 1조 원대 매출이 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동안 주가가 많이 꺾여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구간이고요. 일단 제약주들이 현재 굉장히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분 좀 매수를 하셔도 좋아 보이고 저점을 형성한 위에 차트도 좀 우상향을 올라갈 수 있는 도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매수를 하신다면은 아마도 한 연말 정도 가가지고는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매수가는 7,000원 전후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00원 전후로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형 간염 백신 호재도 있고 제약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심도 있을 뿐더러 저점을 다지고 현재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신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상담을 원하시면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3-2610번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관심 꾸준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9월 25일 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